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사필 규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 위원장이신 전현희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부 당당토론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13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 또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판사는 어젯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 한 4시간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특검팀은 2시간 50분 동안 지난 6일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투입됐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1시간 30분 동안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의견서,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심사 말미에 심적으로 힘들다, 잘 판단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는 취지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구속은 면치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희건설 측이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구입해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냈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검이 직접 밝힌 건데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김 여사의 진술, 김 여사 측의 진술이 굉장히 그러면 거짓말했던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 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죠. 6천만 원대 판매되는 고가 장신구입니다. 네. 하지만 이 목걸이가 500만 원 이상 보석류로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누락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2022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자 목걸이를 이 회장 측에 반환했다고 합니다. 네. 특검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이 자수서라는 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 진품 실물도 제출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 이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공식 실무 방문 형식인데요. 공식 환영식 없이 양국 정상 간 관심 의제에 대한 협의에 집중합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이 국방비 증액, 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관세 협상 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조선업 펀드 이른바 이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82일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취임 후 가장 늦은 시점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 회담까지 2주채 남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공동 성명을 목표로 미국 정부와 막판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나요? 지금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이 한일 정상회담 이 성사를 위해 계속 타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먼저 나왔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미국을 가는 길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러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 공감대가 있는 만큼 다양한 외교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죠. 예, 이 대통령이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아주 강한 타격을 줘야 한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안전투자 비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산재 발생 시 과징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 적발 시 이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이 특공대라고 하죠. 즉 상설특위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산업 현장을 상시 관리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 경찰과 노동부, 포스코 ENC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예, 지난 4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근로감독관과 이 경찰 70여 명을 인천 포스코 ENC 송도 본사와 하청업체에 투입했습니다. 건설 현장이 지금 멈춘 곳만 전국에 한 220여 개 사업장에 달하는데요. 네. 정부가 전국 건설 현장 합동 단속까지 벌이면서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당분간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건설업계 일각에선 협력업체와 장비업체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를 전당대회 연설회장 출입 금지했지만 야유는 계속됐어요. 예, 어제 이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가 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 전 씨는 결국 출입 불허 조치를 받았는데 이를 수용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이 지지자들이 서로 배신자를 외치고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는 등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과 친전한길 논란을 둘러싼 내용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가 연단에 설 때 이 야유 탓에 4분 만에야 처음 입을 뗐고요. 이 찬탄파 최고위원 후보가 단상에 오를 때에도 객석에선 배신자 연호가 야유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이 지금 반탄 진영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면서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장동혁 후보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도 북한의 불법 지원금을 3조 원 이상 갖다 바쳐 핵무기를 만들게 한 민주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면에 반발해서 15일이죠.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 광복절에 열릴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여당이 일당 독재처럼 더 센 상법으로 그런 이제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다 네. 이 대통령의 이런 사면 결정까지 일방적이었다는 게 이 불참을 결정한 이유라고 당 지도부 인사는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이들을 사면한다며 국민 임명식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위안부 그 관련한 횡령 혐의가 있는 네. 이 확정됐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그 사면 문제를 계속 지금 집중 거론했습니다. 이 분열을 넘어서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겠다는 게 이 대통령 사면 취지라지만 이 여야 갈등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도심 역세권에 공공주택 1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네요. 예,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를 의결했습니다. 예, 수도권 청사라든지 관사 이런 국유지 개발을 통해서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최소 1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서울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약 400가구고요. 광명세무서 226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00가구 등 이 지역을 개발합니다.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세부 계획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 대방동 군 관사라든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 세관 부지에 들어서는 공공주택도 기존보다 좀 계획보다 2-3년 정도 앞당겨서 건설합니다. 이 정부가 보유한 물납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강화한다고요? 예, 이 물납증권이라는 게 이제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해서 이 자산관리공사가 이 관리 처분한 다음에 이제 세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현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비상장 주식에 한해서 물납이 허용됩니다. 이 넥슨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사례인데요. 기획재정부가 일부 물납 기업이 악의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국가가 주주로서 상법상 주주권을 활용해서 물납증권 가치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물납증권을 관리하는 이 자산관리공사가 이 주주 제한이랑 또 회계장부 열람 같은 이 상법상 주주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특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8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와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 주변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자정부터 현재까지 안성과 평택에는 벌써 8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많게는 인천과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50 이상, 충남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33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빗길에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적성터널 부근 3차로에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인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 나들목 진출로에 승용차 사고 나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일대 정체로 이어지고요. 이후 수도권에서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정 부근에 승용차 미끄럼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8탄 분기점에는 화물차 사고를 3차로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 혼잡합니다. 이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반대 목포 방향 조남 분기점에 사고 나서 5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또 매송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선도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내 출근길 벌써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로 도심 쪽으로는 성수 분기점까지 지나는데 1시간가량 걸립니다. 또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천천히 속도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고요. 또 청계천, 안양천 등 서울시내 29개 하천 도로가 통제된 상태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1부에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전현희 최고위원과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장 발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볼 때 김건희 씨가 계속적으로 특검 수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법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구속감이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저는 당연히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확신하고 결과도 보지 않고 그냥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네, 그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한 목걸이에 대해서 이 회장은 2022년 3월에 윤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전달했다는 건데 김 여사는 모조품을 착용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이 진품과 모조품 모두 제출을 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목걸이가 김건희 씨의 진술은 2010년에 홍콩에서 네. 어머니 그 최은순 씨를 위해서 구입을 한 거다. 200만 원에 구입한 거다. 모조품이다. 이런 진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목걸이가 실제 출시된 건 2015년. 그래서 이 자체로도 그 말이 명백한 거짓이다. 이게 밝혀진 거고요. 그리고 또 서희건설 회장이 자술서를 제출을 하면서 그 모든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취임 선물로 이제 목걸이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어제 법정에서조차 판사 영장 판사가 묻는 질문에 그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 이 진품과 이렇게. 모조품이 다 제출이 됐는데도 안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더 이상 개선의 정이 없다.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로 봤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 선물인지 대가성이 있는지도 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에 보면 그 목걸이를 사이에 그 총리실 비서실장 그 임명 청탁 인사 청탁으로 줬다 이런 이제 진술. 자술서에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총리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이에 인사 청탁으로 그 목적으로 줬다 이런 내용은 써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박성근 검사인가요? 네. 그 분이 총리실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된 것이 김건희가 배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목걸이를 준 그것의 목적이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목걸이를 줬다고 하고 2022년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정무위에 출석을 합니다. 네. 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금융위 등의 기관들이 이제 소속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의 경우에는 그런 정무위, 금융이나 공정위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나 걸려 있는 사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에 깔려 있는 그런 인사청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이 됩니다. 김 여사 측 어제 영장심사에서 화무심일홍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니까요. 변호인 측에서 네. 얘기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들이 이미 이 사건은 더 이상 끝났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런 변호사들의 심정을 고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포자기한 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단어 자체는 좀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네. 화무시비론 그러면은 이제 김건희 씨가 굉장히 활짝 꽃을 피운 적이 있고 그랬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권력을 많이 누렸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김건희 씨가 누린 권력에 대해서 반성이 없이 그냥 그 권력이 이제는 쓰러졌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조적인 발언으로 네. 보이고요. 그 반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사필 규정, 인과응보다 논평을 냈는데 국민의힘에선 별도 입장이 없습니다. 김문수 당권 후보가 입장을 SNS에 냈는데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김건희의 구속은 당연히 자신이 그동안 범했던 범죄에 대한 대가이고요. 사필 규정, 인과응보가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김문수 지금 후보가 하시는 그 발언이 망언이고 만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대한민국에 끼친 악행이 정말 나라의 국격이 추락하는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한 자들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은커녕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만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소환도 곧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힘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머무르지 않고 바깥에 있는 당사로 유인해서 계엄 해제에 참여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과의 전화 통화라든지 심지어 한덕수하고도 통화를 한 그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소환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야당 파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나라의 정상화의 길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과 친위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이 내란의 상태로 돌입을 했고 또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그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전 세계에 망신을 시킨 윤석열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김건희 씨의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은 나라를 정상화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계속 그 비판을 하거나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국힘이 지금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대 특검 수사 상황 보고 계실 텐데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조사를 더 확대하는 내용의 검토도 지금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그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이 3개월이고요. 김건희 특검은 좀 깁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금 한 반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아직은 뭐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차차 그 부분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사면에 대한 비판이 진보 쪽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사면이었고 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사실상 그 정치 공작에 희생되었던 그런 분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국민 통합 사면이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좀 다소 그 정권 초기의 정치 사면이라는 건 이례적인 부분은 이례적이죠. 있지만 이번에 사면된 이제 민주당 측 그 진보 측의 인사들이 대부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의 당사자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물론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나라를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한 사면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한 사면이기 때문에 좀 또 비판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의원님은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상당수의 또 국민들께서 그 가족들까지 사실상 도륙되다시피 한 그런 전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번 사면이 뭐 매우 뭐 부적절했다, 나쁘다, 뭐 이런 쪽의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비판은 많이 하는 걸 듣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것이 우리 국정의 지지율을 뭐 아주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이런 여론은 아니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온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국 혁신당은 먼저 저희 민주당의 전략적인 동반자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함께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승리를 했고요.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훌륭히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그런 동반자적인 동시적인 그런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물론 이제 뭐 지방선거라든지 또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이런 정치 집단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정치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조국 혁신당과 그런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저희들이 서로 또 배려하면서 잘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반자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혁신당 야당입니까? 여권입니까? 예, 뭐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정부 네. 여당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은 해야 되는 그런 야당의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정강과 정책에서 공감대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함께 공감대를 가지는 여당의 역할도 또 수행을 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당 가능성은 어떠세요? 이 당내 그런 어떤 분위기도 좀 있습니까? 지금 아직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고요. 네.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지금 조국 혁신당도 총선 때 세빙선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또 조국 혁신당의 또 하나의 가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 양 정당이 정치적 필요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치는 생물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야 모두가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조국 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경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난번 보궐선거 때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이제 각 지역에서 경쟁을 했었고 그런 경쟁 관계가 뭐 물론 이제 일부는 그 막상 후보로 뛰는 쪽이라든지 특정 지역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조국 대표의 사면이라든지 뭐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좌우할 변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광복절 특사파장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15일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당의 반응에는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쟁을 할 사안이 있고요. 정치에서.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 임명식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국민들이 가장 앞장서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으로 완수를 했고요.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이재명 정부이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자축하면서 환영하는 하나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 축제의 현장에 이런 정쟁을 일삼으면서
그런 뭐 정파적인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함께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축제의 현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초대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국민 임명식 대신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는데 이 같은 행보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아마 그 사유가 그 노란봉투법, 네. 그 노조법 관련해 가지고 아직 지금 본회의에 통과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본회의에 계류된 그 법안의 내용에 다소 그 부족함이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저희들과 이 내란을 종식하는데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민주노총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 당정 간의 의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거죠? 뭐 지금 이제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그 기재부 쪽이죠. 거기서 이제 10억으로 하향하겠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이제 좀 걱정 어린 이런 이제 의견을 많이 전달받았고요.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수렴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 이 사안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50억 수준을 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이제 정부 측에 전달을 했고요. 정부 측도 그것을 뭐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론을 살펴보면서 또 그 정책의 정당성 뭐 이런 부분도 또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정도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빨리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 결론을 내는 시기에도 당정 간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다소 좀 정기국회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정부에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수기해보자는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의 결정권자는 정부니까 정부에서 이제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이 너무 늦게 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속히 이 결정을 마무리하는 게 시장의 혼란과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심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전당대회를 방해했죠. 그 전한길 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좀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조치와는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좀 그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전한길 씨가 그때 이제 사실상 전당대회를 휩쓸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한길에게 찍히면 배신자, 전한길이 좋다 이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인정받는 그런 마치 전한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상황인 듯한 그런 분위기에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행태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일이다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소속 그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한길 씨가 그 따르는 당원들이 숫자가 많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잘 보여야 국민의힘 지도부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것 자체가 매우 참담하고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생각하고 더구나 전한길 씨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매우 극우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실상 뭐 찬성을 하는 입장이나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극우적인 주장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 정당이
흔들린다, 좌지우지된다. 이거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얼마 없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은 국민의힘이 정당 예산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이 그 계엄 해제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수사 대상이고요.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 더구나 지도부가 동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나온다면 그는 정당 예산의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백원근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말과 우리 글은 되찾았지만 책 만들 종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세계 10대 출판 강국이 되었고요. 노벨문학상 보유국 그리고 출판 한류로 각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책은 광복 이후 한국인의 교양과 지식의 근육을 만들고 국력 신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난 10년 사이에 책 읽는 인구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독서율이 40%대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책 읽기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더 나은 소통 능력을 키우고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순기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책은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매체입니다.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겠습니다만 비독서 인구에게 찾아가는 독서 환경과 독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인 독서권이 보장되는 사회, 독서 복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책을 소중한 친구로, 내 인생의 반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에 200mm 이상,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150mm 이상, 충남 북부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에도 5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강원도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다만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비가 잦아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전주 33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빗길 조심하세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초유의 일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이제 그동안 부당한 권력 행사 그리고 또 거짓말로 방어벽을 쳐왔지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구속영장 발부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 입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들께 엄청난 실망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앞으로라도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때 착용한 목걸이에 대해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결정적 역할을 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 부분도 크게 역할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증거인멸의 이유가 이제 됐을 텐데요. 물론 그것도 정황 증거로 됐지만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 뭐 측근들 휴대폰을 포맷했다든가 네. 계속 사무실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말 맞추기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 또 뭐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것 등등 수많은 여러 가지 그 이제 증거 제시들을 그 특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검에서는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선물했다는 진품과 모조품을 다 법원에 제시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사실 가족 관계에 있는 분의 사돈집에서 발견된 거를 놓고 네.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에 따라서 이제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가품으로 밝혀져서 그러면은 혹시 특검이 연기만 피웠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품이 나왔고 그 진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쪽이 이제 그 전 김 여사에게 줬었던 거라고 진술한 만큼 훨씬 지금 거짓으로 말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물의 대가성 여부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밝혀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런 뭐 정황도 뚜렷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주가 조작 부분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네. 조작 부분은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현재 검사로 있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됐던 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전 정권 때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처분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범한 지 40일도 잘 안 되는 특검에서
지금 4천여에 가까운 부당 거래 그리고 8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적시를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을 덮은 것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나 또 향후 그 이렇게 덮는 과정에 있었던 그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이제 점검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권칠승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당시에 이제 무혐의 관련 검찰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조치 아니면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영장이 발부된 데 있어서는 이 자본시장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보다는 알선 수재에 관련돼서 뚜렷하게 이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수사 결과를 좀 봐야 된다. 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지신 분이죠. 김혜성 씨가 귀국길에 특검에 체포가 됐습니다. 김 여사 영장심사 당일 귀국인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공교롭게도 그 여권 만료일과 겹쳐가지고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집사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어떤 의미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집사라고 하는 게 집에 살림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이 김건희 씨의 어머니의 최은순 최은순 씨의 그 이제 장고 증명을 이제 위조할 때 사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그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완벽한 집사 역할을 한 것이고 이제 김건희 씨의 자금 운영 또 재산 축적 과정을 누구보다 정말 잘 알고 있는 경제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김혜성 씨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김혜성 씨가 입을 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추측 혹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검찰 특검 수사가 이제 점입 가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급력이 아무래도 있겠죠. 김희정 의원님,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네, 특히 이제 실제로 친분 관계를 팔아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론되는 회사를 통한 수사가 향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당이득 금액을 46억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6억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이제 이 모빌리티 사업 관련한 수사의 초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구속과 함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뭐 내심으로는 수사에 협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과는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잘 협조를 하고 또 대응을 잘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라고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형기이기 때문에 협조를 한들 특별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막다른 그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현재까지 그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사법적 대응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총평을 좀 듣고 싶은데 먼저 김희정 의원님. 네, 그 일반 민생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이 재질이 아주 악한 정치인 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 광복절 사면의 의미를 퇴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질이 나쁜 사람들, 광복절에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를 착취하신 분을 사면한다라든지 그리고 공적 업무와 상관없이 사실 이 조폭들에게 이
대가를 받았던 은수미 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 전. 네, 그리고 정말 그 서민 기사 택시 기사를 폭행을 하고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던 이 법무부 차관 사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이게 광복절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날인가 명백히 특혜 사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돼서 그 정치인 사면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하신 멘트가 있습니다. 네. 형을 제대로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곧바로 특별 사면하는 부분은 이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군주제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제가 지금 거론한 조국이나 윤미향 이런 분들이 사실 형량을 제대로 뭐 조국 같은 경우는 3분의 1 그리고 윤미향은 아예 뭐 집행유예라서 제대로 형을 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 사면을 한 거라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본인이 원하는 게 본인이 평가한 대로 본인이 그런 군주제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이 광복절이 아닌 윤미향 조국의 이름을 따서 한국절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특히 비판이 야당에서 거셉니다. 권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사면권 자체에 대한 논란은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면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약간 국민 통합의 의미로 많이 사실은 사면권이 집행이 됐었죠. 그동안 뭐 역대 정권 안 한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윤미향 조국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죄질로 보면 이번에 포함된 국민의힘 인사들 이제 송원석 전 대표가 네. 강훈식 실장에게 요청을 했었죠. 그 인사들이 대표적이죠. 홍문종, 정창민, 심학봉 전 의원이죠. 예,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정말 죄질이 안 좋죠. 그리고 형도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런데 일전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 신문 그 헤드라인에 보니까 결국 윤미향 조국이 포함됐다. 이제 이런 그 제 제목을 봤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심학봉, 홍문종, 정찬민 결국 포함됐다.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죄질의 내용을 봤을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조국 대표 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내용을 줄이겠습니다만 네. 그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과도하게 그 악마화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자금을 이용해서 딸의 유학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 또 안성쉼터 헐감 매각, 불법 증축 의혹, 또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 6년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 맥주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허위 공시 그리고 누락했다. 또 외교부와 인권위에 기부금 그리고 보조금 수입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 이거 다 사실인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언론에서 이런 게 뭐 보도는 어마어마하게 됐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부금법 위반으로 이제 9개 혐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8개는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1개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아마 그 유죄 판결 받은 내용 중에서 아마 금액도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김복동 할머니 장례 조의금을 할머니 유지에 따라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부하는 과정에서 좀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유죄의 취지거든요.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등등 포함해서 윤 전 의원이 조의금 중에서 남은 돈을 김복동 할머니 유지에 따라서 장례위원회 심사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뭐 통일 관련 그런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두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총 5,200만 원을 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의금은 유가족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걸 사회단체에 기부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과는 실제로 내용이 많이 다르다. 윤미향 의원 건도 그 물론 뭐 최종적으로 사법 차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절차적이고 실무적인 착오가
크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반론을 좀 하시면. 아니 본인이 반성이 없어서 그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본인까지 나서서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저는 뭐냐면 윤미향 네 1심에서 무죄 받은 몇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2심 판결문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볼 수 있겠지만 194페이지에 이르는데 대부분 150페이지에 이르러서 이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가 빽빽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착오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법인 계좌로 받아야 되는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대로 쓰지 못한 내역이 이만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로 기자회견을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법리 논쟁은 할 수 없으니까. 네. 뭐라 그랬냐면 정말 배가 고파서 자신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니까 밥 먹자고 했더니 돈 없다고 밥을 안 먹었는데 본인이 유용한 돈으로는요 아주 알려진 그 뭐 맛집 빵집 가서도 비싼 빵을 사 먹고 갈비도 뜯고요 발 마사지도 받고요 마사지도 받고요 그리고 아까 뭐 딸 뭐 집 사주는 거에 이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받은 돈으로 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과태료나 세금 같은 것도 다 이런 데서 돈을 썼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일에 평생을 바친 걸로 해서 국회의원까지 되신 분이 알고 보니 오랫동안 이렇게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서 쓰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지 않은 돈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4년씩이나 끌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완전히 의원직은 다 유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돈에 대해서 자기가 회계를 잘못했고 하면은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그 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최소한의 그런 후원금에 대해서 전체를 반납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1억 2,900만 원 후원금 모집 자기 통장으로 한 거.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자신이 낸 돈에 대해서 120만 원 올 초 1월 달에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원금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사람이 윤미향 의원입니다.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권 의원님. 제가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럴 것이라고 의혹을 이제 부풀려서 보도한 내용과 실제로 판결을 한 게 많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죄질로 보면. 그건 지금 17개 여러 가지 공소 사실 중에서 2심에서 딱 2개가 유죄였어요. 1심에서요. 2심에 가서 이게 5개로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법적인 관점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지금 권칠승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홍문종, 정창민, 심학봉 전 의원. 네. 이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인사입니다. 물론 철회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야당에서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거를 저희랑 상의를 하거나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늦었지만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끼어팔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가림막 하려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프레임을 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 사면 지금이라도 다 철회하십시오. 그분들만 사면 복권해달라고 요청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1심보다 2심이 과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심 판결에서 소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이거 다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미향 의원이 네, 윤미향 의원이요. 네. 그런데 윤미향 의원 것만 제 얘기가 윤미향 의원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상세히 억울하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전체가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주심이 김상환 대법관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2심에 가서 과도하게 무슨 판결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주심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때 주심은 대법원 판사였고 네. 김상환 대법원 판사였고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심만 하기 2심에 때문에 대해서 확정 판결하고 2심의 법리가 옳다라고 최종 판결해 주신 분이 주심이었던 김상환 대법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심을 하기 때문에 그건 네네. 사실과 좀 다르죠. 그리고 권칠승 의원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윤미향 전 의원, 지금 김희정 의원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를 일단 받았습니다. 왜 광복절 특사에 하필 윤미향 전 의원을 넣는지, 이게 광복절이라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엮어서 뭐 비난을 하는 것은 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 하더라도 뭐 그런 비슷한 비난은 있을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체에 비해서 과도하게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잠시만요. 언제 하더라도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문제 제기를 하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신 할머님 이제 겨우 7분 살아 계십니다. 그러면은 뭐 국민통합이니 뭐 민주당 의견이니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분들에게라도 진솔한 사과를 하거나 말씀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문제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님의 수양딸이 이 정말 큰 병고가 생길까 봐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됐다라는 거를 차마 알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 할머님 본인도 이 회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 제기하신 부분이. 그래서 약간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팩트가 좀 틀리다니까요. 그다음에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그 큰 틀의 어떤 그 의미, 국민 통합적 의미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도 좀 폭넓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분 이 정도 정리하시면 네. 충분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걸로 봅니다. 자, 이제 파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 의원님? 저는 뭐 제가 그저 예측을 해본다면 조국 대표가 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아마 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올해 중에 이제 당 대표로 다시 컴백을 해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입장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제 총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어야 전국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전국의 방향 이런 것들을 총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직으로 출마하는 방식은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지방선거에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궐선거에 나오려면 민주당과의 어떤 협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선거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야당끼리 왕왕이 있는 여당 내에서도 또 여야 간에도 왕왕이 있는 일이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하든 조국당으로 출마를 하든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든 당선된 결과가 다릅니까? 실제 국정 운영을 하는 데나 국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리고 국민들도 다르게 봅니까? 저는 1번 실제 활동도 민주당과 조국당이 별반 다르지 않게 활동을 해왔고요. 2번 국민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본인들도 늘 같이 움직여서 왔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이제 비례대표는 자기 조국당 뽑으라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었고, 대선 때도 당연히 같이 선거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한 당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의 형태로 놓고 있는 거는 이번에 사면을 하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야당 아니냐, 왜
왜 이렇게 정치인들 범 여권 인사 많이 하냐 그랬더니 조국은 야당인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당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용 야당 형태로 놔두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몸인데 민주당은 1중대 그리고 조국당은 2중대 소위 어용 야당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권 의원님, 네. 야당입니까? 그거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뭐 범여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당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대통령의 당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이나 형식적으로 보면 야당이 맞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당 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 말도 맞죠. 근데 이게 또 궁금합니다. 조국 전 대표가 그 친문 문재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사실 지난번 총선에서 상당 부분 공천에서도 좀 배제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벌써 이제 뭐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제 여권 내부 갈라치기 비슷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국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정치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당대당의 움직임을 보는 게 그 전국을 예측하는 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직접 사면 복권을 요청했던 분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 27명에 19명을 문제 있는 사람들 다 한번 해서 완전히 충격파를 준 다음에 하려고 뜸들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조국, 윤미향, 은수미 뭐 이런 분들 다 문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은 대통령의 재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재판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면에 거론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 결론을 내린 상황이니까 또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제가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뭐 국정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좀 출렁거리기도 하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무엇 때문에 내려갔는가 또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것 그게 실제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김희정 의원님. 네. 그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권 출범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초반에 이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개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제 차명 거래를 하는 법사위원장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모습이 보여지니 이게 경제적인 문제와 본인들의 그 실제 생활과 굉장히 괴리가 있게 굉장히 부도덕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게 이게 연결이 됐죠. 그동안은 부도덕하더라도 뭐 일 잘하면 뭐 이런 평가를 가지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연동이 돼서 부도덕하면서 본인들 배는 불렸구나라는 이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으로 연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 이제 임명과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또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은 이미 취임을 하셨고요. 그러면 굳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광복 80주년을 축하해야 되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광복절에 국민을 통합하고 소위 그 잘못된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고 할 수 있는 명분을 뭐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 등에서 다 명분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치 그런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퇴색된 행사에 가서 축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에는 가지 않고 정말로 이 고통받고 이 뭐 독립운동 이런 분들하고 행사를 해야지 이런 분들 등쳐서 호의호식해 놓고 나온 사람 축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권칠승 의원님.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 작은 부분을 들어서 이 국민적 축제로 봐야 할 이 광복 80주년을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뭐 사면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사실 야당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된 그런 사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폭으로 좀 통 크게 야당에서 참석하시기를 지금도 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 관련한 정책에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잘 설명을 하고 또 국방비 뭐 5% 문제 등등 뭐 지금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틀의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관세 15% 협상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15%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뭐 비핵화 등등 이런 문제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측에 설명을 잘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또 한반도의
그 이제 긴장 완화와 평화 자체가 미국에도 얼마나 이익이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하는 그래서 국익에 많은 실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또 역할 유연화 이런 부분들 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정우 의원님? 일단 지난번 회담에서는 일단 관세 협상만 있었고 이제 이번에는 안보라든지 예. 국방비 방위비 문제가 당장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거를 할 때도 역시 우리가 가지는 이것 이외의 협력사항이나 이런 거를 함께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라든지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와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얼마만큼 잘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이 방위비나 이 국방비 문제를 논의할 때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관세 협상에만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형 지원 모델이다라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점을 설명을 해서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제적인 기술력과 신뢰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나라라는 거고 또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 해야죠.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 관련돼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래도 키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사실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형 지원 모델이다. 가칭 이렇게 좀 해서 제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돈 내용과 들어가서는 실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있어서 이렇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양국의 어떤 이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비용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름은 이 주한미군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감축이나 이 철회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은 재배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은 그것도 고스란히 우리의 국방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거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방산 분야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상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회담에서 지렛대로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도 아마 후속 합의가 있을 텐데 이 농산물에 대한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민감한 부분인데 한미 간 지난번에 타결 이후에 발표 내용들이 조금 달랐어요. 네. 우려되는 점은 좀 없으신가요? 일단 요즘은 우리 대통령실 발표나 우리 정부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시간으로 백악관 대변인은 뭐라고 발표를 하고 미국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동시에 브리핑을 같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냥 일본도 저기 EU도 다 15%인데 우리도 15% 선방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영령이었던 FTA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미국은 FTA가 없었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TA가 원래부터 없던 나라에서 네,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 저희는 아예 상호 세금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과거 오랫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그 틀 자체가 깨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 매기지만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한미 FTA 적용받아서 0%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틀이 공산품에서 깨진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은 우리의 투자금에 관련돼서도 경제 규모 대비 이제 많은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EU의 경우는 EU 가입국가 모든 국가들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해서 그거를 단순 합계해서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예상 없이 우리의 국내 투자를 앞으로 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를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좋아 투자지 정리해 주시면 투자 금액에 대해서 90%는 야 니네가 돌려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투자라면 돌려받아야지 투자인데 투자 금액 90%는 우리가 다 가져라고 미국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대통령이 만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투자인지 그냥 갖다 바치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이 우리 수출과 그 품목 1번이 자동차고요. 네. 2번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예 얘기를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좀 여쭤봤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권 의원님. 이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없으신가요? 네, 뭐 우려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 이제 디테일한 대한 부분들은 그 유럽이나 뭐 EU나 일본이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지금 미국과 상호하는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EU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현장에서 서로 대화하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뭐 그대로 그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는 언더스탠딩이 다른 거죠. 큰 틀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가 이제 다른 거고 주장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장의 폭을 좁히는 것 이게 이제 디테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관세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은 상당 부분 지금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근데 농산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디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들 이런 주력품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또 저는 또 뭐 야당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대외적인 그 뭐랄까요? 그 협상력을 좀 키워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에서 건전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입니다. 특히 대외 협상에 관해서는. 농산물 짧게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브리핑이랑 다르다라고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저희는 이제 쌀,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 안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표하고 나서 바로 백악관 대변인이 애그리컬처 중에서 콕 찍어서 라이스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농산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쌀이라는 항목을 콕 찍어서 미국이 발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앞서 이제 저희가 FTA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이후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막아왔던 게 뭐냐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쭉 많이 막아왔었습니다. 농산품 같은 경우는 소위 검역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해서 사실상 검역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검역 통과가 안 돼서 우리가 수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좀 되겠죠. 자, 두 분한테 다른 질문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국내임 전당대회 전한길 씨 전당대회 방해 혐의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가능합니까? 일단 국회윤리위원회도 그렇고요. 당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윤리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시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올라가면 일단은 징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건 자체로 올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제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윤리위원회 전원 합의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 이제 오전 중에 이제 징계 완료를 하는 회의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징계 개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처음에 그 정상적으로 발부되지 않은 비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연설에 들어갔었는데 어제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일단 미약하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 결과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칠승 의원님, 민주당 어제 당 상임고문단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고문단은 개혁에 이제 공감하면서도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도 적지 않았는데 이 당원만 바라고 정치해서는 안 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과유불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우리 당에 정말 그 경륜 높으신 분들 말씀이니까 뭐 정청래 대표도 당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또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도 존중하지만 또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그 국민들,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를 아울러가는 그런 행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알고 저도 뭐 그렇게 또 야당과의 관계도 그렇고 저도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그 스탠스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당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기상특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13분 인천광역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와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 주변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동천 지역에서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최근 우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 허용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했습니다. 구글은 지난 2월부터 지도 반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정부가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덕진 세종사이버대 컴퓨터 AI 공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이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구글의 지도 반출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을 쓰는 여러 가지 앱을 쓰면 그 앱 안에 지도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지도에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한 25,000대 1 혹은 15,000대 1의 축적 지도를 썼는데요. 네. 최근에는 한 1대 5,000 정도, 그러니까는 한 5,000cm를 1로 만드는 거죠. 훨씬 정밀해졌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정밀해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정밀 지도를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5,000대 1이나 15,000대 1을 썼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를 표시하는 데는 SK의 팀앱 데이터를 사서 5,000대 1을 1대 5,000을 사용은 하고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해외에 아직 그 서비스에 반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구글에서 계속 요청을 하는 것은 이 지도 데이터를 국외에 있는 본인들의 구글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단순한 길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뭐 길 찾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걸을 때 뭐 어떤 위치를 보여준다든지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형태의 데이터를 외부에 쓸 수 있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은 이 요청이 1, 2년이 아니라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7년, 2010년, 2016년에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또 2025년 2월에 다시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이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하려는 건가요? 생각을 혹시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에 나가시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지도를 뭐 티맵이나 카카오 맵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보통 구글 지도를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구글에서도 구글 지도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서비스나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 반출이 되지 않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글로벌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쓰고 있었던 구글 지도의 길찾기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선 그걸 받아서 어쨌든 구글의 입장은 글로벌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본인들의 서비스 쓰던 것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구글 관점이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보면 네. 이 데이터가 있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나 고정밀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미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치 하나하나를 찾거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지도에는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 혹은 도로 폭, 땅의 높낮이 등 상세한 정보가 다 있어요.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관광 편의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광고 사업에 국내에 있는 정보들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 관점에서 보면은 해외 사용자들에 대한 편의성과 함께 본인들의 서비스에서의 마케팅이나 광고 혹은 해외에 있는 전략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것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거를 반출하지 않는가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지금 고정밀 지도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국가법에서는 이제 해외로 가져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한 허가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정밀 지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지금 휴전 국가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무는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의무는 있지 않지만 계속 이제 미국 측에서 이거를 이제 통상과 관련된 쪽으로 계속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나라가 약간은 좀 곤란한 상황에 계속 좀 처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 구글의 활용 계획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기업에선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당장 사람들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카카오티라든지 티맵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지도 서비스 이런 것들보다 구글의 서비스를 쓸 확률이 높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통 구글을 기반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서비스가 아니라 구글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으로 이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또 스타트업 쪽에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구글의 지도 API, 그러니까 구글에서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만 오면 국내랑 글로벌을 다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국내 따로 글로벌 따로 서비스라는 게 아니라 국내와 글로벌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는 스타트업 쪽에서는 좀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도 또 역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회사들, 뭐 지금 보면 미국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택시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되는 택시들이 거의 다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국내에 있는 큰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애플도 지난 6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가 이슈가 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실제로 이 이슈가 되는 건 본인들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정밀 데이터를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예를 들면 민감한 지역이나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른바 모자이크 혹은 블러 처리를 이제 하게 돼서 위장 처리를 하거나 그 부분을 저해상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센터도 해외 걸 쓰지 않고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쓰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블러 처리돼 있는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구글은 본인들이 원래 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에다가 국내 데이터를 합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는 구조에 똑같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국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 좀 곤란하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에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른 나라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가마다 단 다르긴 한데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규제나 아니면은 국방에 대한 엄격한 곳들은 이게 좀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은 어느 수준이냐면 구글맵을 썼을 때 위성 사진이나 도로를 일부러 어긋나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들로 데이터를 하면서 독자적인 지도 서비스를 막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파키스탄 테러리스트들이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공군기지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규제를 좀 강화했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1996년도부터 상업 위성사진 해상도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고해상도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 있는 특정 국가들의 좀 이슈들이 있다라고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 내용을 좀 이제 미루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이제 뭐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를 일종의 이제 무역에 대한 이슈로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네,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